그 여자는 탐욕덩어리야. 절대 방심하면 안 돼. 병상에서 어머니 연하는 마지막 경고와 함께 열쇠 하나를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시어머니가 건물 증여 계약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나연아, 너 혼자서는 그 큰 건물 감당 못해. 내가 도와줄게. 나연은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웃음을 지은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스친 미소는 섬뜩할 만큼 교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대체 그 계약서에는 무엇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작은 열쇠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사연 시작합니다. 나연은 409호 병실 문 앞에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며 가뜩이나 무거운 마음을 더 짓눌렀죠. 나연이 잠시 머뭇거리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들어갈게요. 안으로 들어서자 최연아가 하얀 병원 가운을 입은 채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어요. 앙상한 팔에 대롱대롱 매달린 링거줄이 위태로워 보였지만 딸을 보는 눈빛만은 반짝였죠.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최연아의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나연이 의자를 끌어다 침대 곁에 앉자 끼익 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밥은 드셨어요? 괜찮아. 그보다 나연아, 엄마 손 좀 잡아줄래? 최연아가 링거 바늘이 꽂힌 앙상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연이 그 손을 얼른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평생 식당 일을 하며 생긴 굳은 살로 돌덩이 같았죠. 나연아,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최연아의 목소리가 쇠를 긁는 듯 낮게 깔렸습니다. 나연은 덜컥 겁이 나 어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무슨 이야긴데요, 엄마? 내 시어머니, 그 오미숙이라는 여자 말이다. 나연의 미간이 저도 모르게 좁혀졌습니다. 시어머니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왜요? 갑자기 그 얘기는. 그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아니, 경계해야 해. 최연아가 갑자기 나연의 손을 잇는 힘껏 붙잡았습니다. 그 힘에 나연의 손이 살짝 아팠습니다. 앞으로 무슨 꿍꿍이를 내보일지 몰라.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알겠니? 엄마, 자꾸 무섭게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연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낯선 모습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죠. 이 엄마가 평생 너한테 허튼 소리 하는 거 봤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견례 때부터 알아봤다. 그 여자 눈빛이 보통이 아니야.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그때 최연아가 힘겹게 몸을 움직여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 뭉치를 꺼냈죠. 손수건을 펼치자 그 안에서 낡았지만 반짝이는 황동 열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 열쇠 잘 간수해도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쓰일 날이 올 거야. 최연아가 나연의 손바닥 위에 열쇠를 소중하게 올려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 쓰는 열쇠인데요? 나연이 손안에 작고 차가운 열쇠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 다만 내가 눈 감고 나면 그 여자가 분명히 본색을 드러낼 거야. 그때 이걸 기억해. 엄마, 왜 자꾸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나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마치 유언이라도 남기는 듯한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죠. 최연아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겁낼 거 하나 없어.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해놨으니까. 너는 그저 그 여자의 탐욕만 잊지 않으면 돼.
나연은 한숨을 푹 하고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최연아 환자분, 회진 시간입니다. 젊은 간호사가 명랑한 목소리로 말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연아와 나연이 대화를 멈추고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몸 상태는 어떠세요? 간호사가 최연아의 맥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은 어머니가 건네준 열쇠를 재빨리 가방 속 작은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오늘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안 좋은 생각 마시고 마음 편히 가지셔야 해요.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 문이 닫히자 최연아가 다시 나연의 손을 잡았어요.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돈 앞에서 장사 없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뒤통수 치는 게 제일 무서운 법이야. 엄마, 제발. 간호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요? 안 좋은 생각하지 말라잖아요. 내 시어머니 평생 남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욕심은 하늘을 찌르는 여자야. 상견례 때 우리 가게 훑어보던 눈빛 기억 안 나? 딱 보니깐 평수랑 시세부터 계산하고 있었어. 나연이 애써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시어머니가 식당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죠. 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엄마. 나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걱정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죠. 최연아는 그제야 안심한 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연은 곤히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가방에서 꺼낸 작은 열쇠를 만지작거렸어요. 대체 이게 뭐라고? 나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열쇠를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죠. 어머니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지만 애써 무시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사흘 뒤 나연은 이제 싸늘한 영정 사진 앞에서 조문객을 맞아야 했습니다. 아직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는데 조문객들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힘에 부쳤습니다. 그때 최연아의 오랜 친구 한 분이 나연의 손을 잡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연아,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는데 나연아 괜찮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살아계실 때 좋은 친구분이시라고 늘 고마워하셨어요. 나연이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시어머니 오미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표정이었죠. 옆에는 눈이 퉁퉁 부은 나연의 남편 이도훈이 오미숙을 부축하며 따라 들어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떡하니? 오미숙이 장내가 떠나가라 소리치며 나연에게 곧장 다가왔습니다. 모든 조문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오미숙에게로 향했죠. 어머님 오셨어요. 오다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내가 한 걸음에 달려왔지. 아이고 사부인. 오미숙은 영정사진 앞에서 재빨리 절을 올리고는 나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너무나도 과장된 몸짓에 나연이 잠시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며느님 시어머니신가 봐. 저렇게 달려오시는 걸 보니 보통 사이가 아니네. 사돈상을 저렇게까지 챙기기 쉽지 않은데. 칭찬 소리가 들려오자 오미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한 톤 더 높였습니다. 나연의 등을 연신 두드리며 주변을 쓱 훑어보았죠. 그럼요. 이제 나연이는 그냥 진짜 우리 딸이에요. 제가 먼저 가신 사부인의 자리 잘 채워줘야죠.
오미숙의 연극에 조문객들은 완전히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나연 씨. 시어머니가 이러시니 걱정 없으시겠네요. 나연은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옴짝달싹 못한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미숙의 시선이 자꾸만 장례식장 통유리창 너머를 향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창밖으로는 어머니의 피와 땀이 서린 4층짜리 상가 건물이 훤히 보였습니다. 듣자 하니 저 건물이 나연이 어머님께서 평생 혼자 힘으로 벌어 마련하신 건물이라고 하던데 대단하시지. 여자 혼자의 몸으로 저런 알짜배기 건물을 다 가지시고. 조문객들의 대화에 오미숙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나연을 안고 있던 팔에 슬쩍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죠.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사부인 정말 고생만 하다 가셨어요. 그런데 나연아. 오미숙이 갑자기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나연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 건물, 이제 어떡할 거야? 너 혼자서 그 큰 걸 어떻게 감당하니? 세금이니, 월세니, 머리 아파서 쓰러진다. 아직 거기까진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럴 때 기댈 사람이 가족 아니겠니? 안 그러니, 도훈아? 오미숙이 눈으로 이도훈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직도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도훈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네, 어머니. 당연히 저희가 도와야죠. 나연이 혼자 힘들 텐데. 든든하네, 든든해.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최고지. 조문객 한 명이 흐뭇하게 말하자 오미숙의 입가에 잠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순간 나연은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이상한 빛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나연아, 혹시 사부인께서 건물 관련 서류 같은 건 잘 정리해 두셨니? 워낙 꼼꼼하신 분이니 잘해 두셨겠지만. 오미숙이 마치 안부를 묻듯 자연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지금 정신이 있겠니? 그런 복잡한 건 나중에 나랑 같이 처리하자. 알았지? 오미숙이 나연의 팔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나연의 귓가에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 여자는 탐욕덩어리다. 내 건물을 노리고 있어. 어머니의 경고가 섬뜩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미숙은 조문객들을 향한 천사 시어머니 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밤은 저희가 여기서 같이 세울 거예요. 어찌 우리 나연이를 혼자 둡니까? 가족인데. 조문객들의 감탄이 쏟아졌지만 나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만 보였습니다. 슬픔에 빠진 이도훈은 어머니의 검은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장모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오미숙이 또다시 창밖 건물을 힐끗 쳐다보는 순간 나연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미숙의 얼굴에 스친 찰나의 당혹감. 나연은 그 표정 하나로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경고는 이제부터 시작될 전쟁의 서막이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발인이 끝나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오미숙은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 가장 깊숙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악어 가죽 가방을 옆에 두고 다리를 꼰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죠. 그 앞 대리석 책상 위에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맞은편에 앉은 중년의 변호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여러 번 안경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특약 조항만큼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 20년에 이런 독소 조항은 처음 봅니다. 독소 조항? 그게 뭔데? 오미숙이 고개를 들며 쏘아붙이듯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침을 한번 삼키고 설명했어요. 말 그대로 채무폭탄입니다. 이 계약서에 날이 나시는 순간 건물과 함께 최연아 씨 명의로 된 눈에 보이지 않는 빚, 보증, 모든 법적 문제까지 사모님께서 전부 떠안게 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미숙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변호사는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여기 보시면 수중이는 해당 부동산에 연계된 모든 금융 채무와 법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최연아 씨 명의의 사채나 연대 보증이라도 있다면 그 빚을 전부 떠안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깟 식당 하던 노인네가 빚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그런 게 있으면 나연이가 도훈이한테 이야기했겠지. 도훈이도 별말 없었단 말이야. 모르는 일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위험에 모든 걸 거시는 건 너무 무모합니다. 최소한 재산 실사라도. 시끄럽고 지금 급해.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오미숙이 서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넓은 사무실을 섬뜩하게 울렸죠. 죽은 사람이 관 뚜껑 열고 나와서 내 멱살이라도 잡는다는 거야, 뭐. 이 건물만 내 손에 들어오면 그깟 빚은 껌값이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도장 찍을 준비나 해. 오미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위세에 변호사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죠. 자, 이제 우리 착하고 어리숙한 며느리 집에 가서 도장만 받아오면 끝나는 일이야. 1시간 후, 아직 장래의 슬픔이 가시지 않은 나연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공간에 오미숙의 목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죠. 그녀는 마치 제 집처럼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남편인 이도훈은 죄인이라도 된 듯 어색한 표정으로 그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연이 차를 내오려고 부엌으로 향하자 오미숙이 손을 번쩍 들어 막았습니다. 차는 무슨 차? 지금 한가하게 차 마실 시간 없어. 이리 와서 앉아봐. 오미숙이 들고 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로 휙 던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봉투가 테이블에 나뒹굴었죠. 이게 뭐예요, 어머님? 너네 엄마 건물 증여 계약서야. 관리하기 편하게 내 앞으로 해두려는 거야. 오미숙이 당연하다는 듯 턱을 까딱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이도훈이 질겁하며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장모님 어제 발인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것 따지다간 저 건물 사기꾼들한테 홀라당 넘어가겠다. 정신 차려. 이 답답한 놈아. 오미숙이 아들을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펼쳐보았어요. 부동산 증여 계약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단어였습니다. 나연아, 내가 다 너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알지? 너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애가 뭘 안다고 그 큰 건물을 관리하겠니? 교활한 세입자들이 월세 떼먹지, 세무서에서는 세금 폭탄 날아오지. 넌 감당 못해. 경험 많은 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 혼자 결정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복잡한 일은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오미숙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최고급 오칠이 된 번쩍이는 자개 인주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올려놓았죠. 자, 네 도장만 가져오면 오늘로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야. 어서. 오미숙이 턱짓으로 안방을 가리키며 나연을 재촉했습니다. 나연은 말없이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변호사가 그토록
위험하다던 특약 조항에 나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모든 금융 채무와 법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어머니가 말했던 탐욕의 본성이 바로 이 섬뜩한 문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미숙의 탐욕스러운 눈과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변호사의 얼굴,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무는 이도훈을 번갈아 보았죠. 자, 이제 도장 가져와. 빨리 끝내자. 오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자신의 도장을 손에 쥐자 병상에 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돌아온 나연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표정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손에 쥔 자신의 도장을 들고 오미숙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 차분한 모습에 오히려 오미숙이 조바심을 냈습니다. 자, 이제 찍어 나연아. 네, 어머님. 나연이 짧게 대답하고는 번쩍이는 자개 인주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도장에 붉은 인주를 꾹꾹 눌러 묻히는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오미숙은 먹잇감을 눈앞에 둔 맹수처럼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나연은 계약서 마지막 장 서명란 위에 도장을 가져다 대고는 조금의 주저도 없이 온 힘을 실어 내리 찍었습니다. 꽝! 고요한 거실에 도장이 종이를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선명한 붉은 인형이 새겨지자마자 오미숙이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됐다. 나연아, 걱정 마라. 내가 잘 관리해서 나중에 그대로 너네 둘한테 줄 거니까. 오미숙이 나연의 손에서 계약서를 거의 빼앗다시피 채어들고는 자기 자식 보듯 소중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죠. 옆에 서 있던 변호사는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었지만 오미숙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나연이 계약서 뭉치에서 얇은 서류 한 장을 따로 빼내 오미숙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님, 이 부분은 보신 거 맞죠? 뭐야 또?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오미숙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나연이 손가락으로 서류의 한 부분을 정확히 가리켰어요. 특약 조항이요. 수중이는 해당 부동산에 연계된 모든 금융 채무와 법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어머님이 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고요. 나연이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변호사가 기겁하며 오미숙의 팔을 붙잡았죠. 사모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채무 폭탄 조항입니다. 아, 시끄러워. 뭘 자꾸 이 얘기를 해. 오미숙이 벌레 쫓듯 변호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나연을 향해 모든 걸 다 안다는 듯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예, 나연아. 그런 건 그냥 서류에 들어가는 형식적인 문구일 뿐이야. 내 엄마가 그깟 식당하면서 빚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니? 안 그러니? 네. 어머님이 더 잘 아시겠죠. 나연이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이도훈이 불안한 얼굴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죠? 나중에 나연이한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시끄러운 소리 좀 그만해. 네가 뭘 안다고 자꾸 토를 달아? 이건 이제 내일이야. 오미숙이 아들을 쏘아붙이고는 의기양양하게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만족감에 도취된 표정이었죠. 자, 그럼 우린 이만 가볼란다. 앞으로 건물 관리는 이 엄마한테 맡기고 넌 발 뻗고 편히 쉬어. 네, 어머님. 안녕히 가세요. 나연이 현관까지 따라 나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에서 오미숙의 기쁨에 찬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어. 이제 그 건물은 온전히 내 거야.
현관문이 닫히고 이도훈이 문에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연아,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가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 괜찮을 거야.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 어차피 관리 못해. 당신 어머니인데 그 건물이 어디 가겠어? 나연이 남편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연의 집을 나와 고급 세단 운전석에 올라탄 오미숙의 얼굴에서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상대방이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 의원님. 저예요. 예, 그 건물 다 넘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순진해서 그냥 도장 찍던데요. 오미숙의 목소리가 교활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 주신 시청 신청사 이전 계획 말입니다. 그거 확실한 거죠? 제 사돈 건물 바로 앞으로 들어서는 거 맞습니까? 오미숙이 설레는 표정으로 잠시 상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한테도 이 정보 흘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당연하죠. 우리 며느리는 물론이고 제 아들놈도 전혀 눈치 못 챘으니까요. 네, 그럼 일 처리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쁜 웃음소리와 함께 전화를 끄는 오미숙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시청 신청사 이전 계획, 시청이 이전하면 건물과 땅값이 수십 배가 뛸 것을 예상하고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독소 조항을 철저하게 무시한 거였죠. 그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나연의 아파트를 경멸하듯 쳐다보고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이도훈마저 깊은 잠에 빠진 밤, 나연은 홀로 거실 소파에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을 휘젓고 간 폭풍 같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무거운 정적만이 나연의 숨통을 조여왔죠. 오늘 낮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터져나오던 오미숙의 그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미소가 몇 해 전의 기억을 눈앞으로 기어코 끌어왔습니다. 모든 불행의 씨앗이 처음 뿌려졌던 바로 그날의 기억을 말입니다. 시간은 2년 전 쾌청한 가을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송악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고풍스러운 한정식 집의 가장 크고 화려한 별실이었어요. 값비싼 자개장과 병풍으로 꾸며진 방 안, 어색한 침묵 속에서 양가 부모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봉황 모양의 옥비녀까지 꽂고 화려한 자주색 비단 한복으로 치장한 오미숙은 마치 잔칫날의 왕비처럼 거만하게 앉아 있었죠. 반면 최연아는 단정한 잿빛 한복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미숙이 새끼손가락을 세워 찻잔을 들며 최연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나 사돈. 듣던 대로 참 대단하시네요. 여자 혼자 몸으로 그 험한 식당 바닥에서 얼마나 눈물 젖은 빵을 드셨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고생이지. 위로를 가장한 명백한 무시의 말이었습니다. 최연아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눈물 젖은 빵보다는 땀 흘린 밥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제겐 그게 더 달고 맛있더군요. 그러세요? 그래도 어디 기댈 데 하나 없이 장사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이야 대대로 사업을 해와서 돕는 사람도 많지만. 오미숙이 노골적으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나연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지만 이도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갈비찜을 맛있게 뜯으며 말했죠. 어머니, 이 집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아요. 얘는 그게 어디 비교가 되니. 오미숙이 아들의 말을 핀잔주며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화제를 나연에게로 돌렸어요.
우리 나연이가 마음이 비단결이라 우리 도훈이가 복이 많아요. 그러니 사돈, 결혼 예단 같은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서 다 챙겨 보낼 테니. 고맙습니다, 어머님. 나연이 고개를 숙이자 오미숙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훈이 친구놈들이 하나같이 쟁쟁한 집안 딸들이랑 결혼을 해서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모임에 나갔더니 한 명은 의사 사위 봤다고 자랑하고 또 한 명은 판사 며느리 얻었다고 어찌나 유세를 떠는지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죠. 최연아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나연이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아주 귀하고 반듯하게 키운 딸입니다. 어머, 제 말이요. 당연히 귀하죠. 다만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서로 맞춰야 할 게 많을 거란 뜻이었어요. 오미숙이 과장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연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사랑하는 이도훈을 생각해 꾹 참았습니다. 그때 오미숙이 마치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돈댁 건물 말이에요. 시내 노른자 땅에 있는 4층짜리라면서요? 요새 거기가 그렇게 뜨고 있다던데. 상가 월세는 꼬박꼬박 잘들 내나요? 오미숙의 눈이 대놓고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냥 작은 건물입니다. 어머, 겸손하시기는. 세입자들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여자 혼자서 감당하기에 버겁지 않으세요? 제 힘으로 하는 데까지는 해야죠. 최연아가 오미숙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화장을 고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온 최연아가 거울을 보며 나연에게 말했어요. 나연아, 저 여자 보통이 아니다. 엄마, 왜 그래요? 좋은 날에 너도 봤지 않니? 내 건물 얘기할 때 그 눈빛, 먹이를 앞에 둔 뱀의 눈빛이었어. 번들거리는 그 탐욕을 정말 못 봤어? 최연아가 붉은 립스틱을 바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닐까요? 그냥 좀 까다로운 분 같던데. 나연아, 명심해. 결혼하고 나서도 저 여자는 항상 경계해야 해. 돈 앞에서 사람 본색 드러나는 법이야. 엄마 말을 절대 허투루 듣지 마. 나연은 그때 어머니의 말을 그저 딸의 결혼을 앞둔 과한 걱정으로만 여겼습니다. 이도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불안을 덮어버렸기 때문이죠. 현재로 돌아온 나연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흘려들었던 어머니의 말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어머니의 경고, 오늘 오미숙이 보여준 노골적인 탐욕, 그리고 왜 엄마가 계약서, 독소 조항을 넣어두셨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화장대로 향했습니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손수건에 쌓여있던 작은 황동 열쇠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건네준 유산이었죠. 차가운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자 그 묵직한 무게가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나연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슬픔과 무력감에 젖어있던 눈동자에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건물에 대한 취득세도 모두 납부하고 그 건물은 오미숙 이름으로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려한 킹사이즈 침대 위 오미숙은 지난밤의 달콤한 승리감에 취해 늦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마저 마치 자신의 성공을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 이제 저 건물도 내 것, 돈벼락도 내 것, 강남 사모님들, 이제 내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겠네. 오미숙이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리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실크 가운을 걸치고 화장대 앞에 앉아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물처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셀러에서 가장 비싼 샴페인을 꺼내와 아침부터 잔을 채웠어요. 축배를 들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협탁에 놓인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동. 마치 비상경보처럼 문자음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액정 화면이 쉴 틈 없이 번쩍였죠. 어머, 아침부터 누가 이렇게 성가시게 굴어? 축하 인사라도 보내나? 오미숙이 샴페인 잔을 든 채 인상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10개가 넘는 부재중 전화와 20개에 가까운 읽지 않은 문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오미숙이 대수롭지 않게 첫 번째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행복저축은행 채무자 명의 변경 및 채무 포괄 승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출 잔액 3억 2천만 원 상환 계획을 즉시 협의 바랍니다. 오미숙의 웃고 있던 입꼬리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뭐야? 3억 2천? 최연아가 이런 빚이 있었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두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미래대부 최연아님 담보대출 5억 7천만 원 채무 승계 확인. 금일 오후 6시까지 상환 계획 미제출 시 자택 방문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5억 7천이라고? 자택 방문?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오미숙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죠.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사색이 된 변호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 가방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밤새 확인했는데 정말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이야? 나도 지금 이것 때문에 미치겠는데. 오미숙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변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냈어요. 수십 장의 대출 계약서와 채무 증명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채무 폭탄 내용입니다. 최연아 씨가 건물을 담보로 받은 모든 대출 서류라고요. 마치 누군가 이 빚을 전부 떠안을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몇 년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전부 끌어다 썼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은행 대출, 저축은행, 대부업체는 물론이고 이건 명동의 악질 사채 계약서입니다. 사채? 사채라고. 네. 제가 밤새 확인한 결과 연체 이자까지 합쳐서 총 빚이 무려 30억입니다. 30억? 오미숙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질 뻔했죠. 하지만 그 순간 오미숙의 뇌리에 마지막 동아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에겐 박 의원이 있어. 그 시청 신청사가 이전만 하면 돼. 오미숙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청이 그 앞으로 이전한다고 했어. 박 의원이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땅값 건물값이 수십 배는 뛸 텐데 30억 빚 따위가 문제겠냐고. 그래, 난 괜찮아. 나는 대박 날 거야. 그로부터 지옥 같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죠. 그녀는 오늘 있을 시청 이전 공식 발표 소식만이 이 지옥에서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으며 초조하게 박 의원의 연락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박 의원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피가 마르는 듯한 기분에 오미숙이 직접 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바쁘신가 보네.
중요한 날이니까. 오미숙이 애써 자신을 진정시키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마저 받지 않자 오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거의 울부짖는 심정으로 미친 듯이 통화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네 번째 시도 만에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댑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의원의 목소리는 귀찮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원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오늘 시청 이전 공식 발표 날 아니었습니까? 아, 그것 말입니까? 계획 엎어졌습니다. 없던 일로 하세요. 박 의원이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치우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네, 엎어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죽으란 말이에요? 의원님만 믿고 제가 어떤 짓을 했는데. 오미숙이 전화기에 대고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박 의원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시끄럽고 정치일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줄 압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징징대지 말고 알아서 처리해요. 다신 전화하지 마. 툭! 박 의원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죠. 30억 빚 개발도 무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허공을 향해 중얼거리는 오미숙의 귓가에 또다시 휴대폰 벨소리가 악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금강대부에서 걸려온 독촉 전화였습니다. 그 순간 오미숙의 머릿속의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을 꼿꼿이 쳐다보던 최연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그 최연아라는 그년한테 완전히 당했구나. 오미숙이 마지막 말을 내뱉으며 그대로 거품을 물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오미숙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 지 이틀, 한때는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미숙의 집은 이제 빚쟁이들의 아우성으로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쉬지 않고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가 집의 모든 가구들을 떨리게 할 정도였죠. 이도우는 퀭한 눈으로 거실을 서성이다 또다시 울리는 전화벨에 질겁하며 발신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또 대부업체야. 이도훈이 신경질적으로 수신 거부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거칠게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험악한 표정의 정장 차림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입니다. 압류 통지서 전달하러 왔습니다. 한 남자가 이도훈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도훈은 이제 저항할 힘도 없다는 듯 허망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죠. 오늘만 벌써 5번째 방문이십니다. 제발 그만 좀 오세요. 채무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남자들은 경고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이도훈이 문을 닫고 돌아서자 산더미처럼 쌓인 독촉장과 압류 통지서들이 그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도훈이 머리를 감싸쥐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나연이 향긋한 찻잔을 들고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아수라장을 보면서도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평온한 모습에 이도훈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나연아. 이도훈이 벌떡 일어나 나연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너 지금 이 상황이 보여? 안 보여?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차가 목구멍으로 넘어가. 나연은 대답 없이 찻잔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묻잖아. 우리 엄마가 30억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그런데 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내? 당신 어머니가 자초한 일이잖아. 나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도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뭐, 자초한 일? 너 미쳤어?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내가 그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고 등 떠밀었어? 변호사가 위험하다고 말리는 걸 무시하고 기어이 도장 찍게 만든 건 당신 어머니야. 그래도 너는 알고 있었잖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계약인지 알면서도 우리 엄마를 말리지 않았잖아. 이도훈이 나연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난 빚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그리고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어. 당신은 아들인데 왜 못 말렸어? 나연의 차가운 반문에 이도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위층에서 오미숙의 병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훈아, 도훈아. 엄마. 이도훈이 나연의 어깨를 놓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오미숙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도훈아, 그 애가 나연이가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욕심부리다 벌받았다고 비웃고 있지? 오미숙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모습만 남아 있었죠. 아니야, 엄마.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운 차려요, 응? 아니다. 그의 눈빛을 봤어. 나를 벌레 보듯 보고 있었어. 내 엄마가 꼴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래층으로 내려온 이도훈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나연은 여전히 조금의 미동도 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나연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도훈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나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뭘 도와줘? 당신 어머니가 만든 빚, 어머님이 해결해야지. 너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우리 부부 맞냐고. 망가뜨린 건 당신 어머니야. 나연의 말에 이도훈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우리 엄마 욕하지 마. 사실을 말한 거야. 탐욕으로 부풀었던 거품이 터지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뿐이야. 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거실 유선 전화와 오미숙의 휴대폰이 또다시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빚쟁이들이 연주하는 파멸의 교향곡 같았습니다. 이도훈은 터져나오는 비명을 삼키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소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도훈이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린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빚쟁이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찼던 오미숙의 집은 이제 폭풍이 핥히고 간 듯 기이하고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죠. 그 정적 속에서 오미숙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안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어요. 도훈아, 도훈아, 들어와라.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오미숙의 목소리는 바싹 마른 나뭇잎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도훈이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너 혼자 들어와야 한다. 이도훈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오미숙이 뒤에서 재빨리 문을 다시 걸어 잠갔습니다. 딸깍하고 잠금새가 걸리는 소리가 방 안을 섬뜩하게 울렸죠. 커튼까지 내려쳐 어두컴컴한 방 안, 오미숙이 아들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뼈마디가 다 드러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훈아, 이 엄마가 내가 완전히 속았다. 오미숙의 눈에서 후두둑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네, 뭘 속았다는 거예요, 엄마. 최연아, 그 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노리고 판 함정이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이 왜 엄마를... 내가 그 집에 뭘 잘못했니? 내 장가 보낼 때 강남에서도
제일 좋은 예단으로만 채워보냈고 결혼식도 호텔 빌려서 성대하게 치러줬어. 안 그러니 오미숙이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날 시기한 거야. 자기는 평생 식당 바닥에서 뒹굴었는데 우리는 이런 대궐 같은 집에 사니까 배가 아팠던 거지. 나연이를 이용해서 나한테 복수한 거야. 장모님이요? 설마요, 엄마. 장모님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이도훈이 어머니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미숙은 아들을 매섭게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너는 그의 표정을 못 봤어? 그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서 특약 조항 가리킬 때 그 눈빛. 그건 그냥 눈빛이 아니었어. 꼴 좋다. 이 탐욕스러운 늙은이야라고. 내 엄마를 대놓고 조롱하고 있었단 말이야. 오미숙이 베개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엄마가 이렇게 쫄딱 망할 줄 알면서도 재미있는 구경거리 보듯 모른 척했던 거야. 내가 걔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 며느리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는데. 아들의 옷소매를 붙잡고 우는 어머니의 모습에 이도훈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보았던 나연의 차가운 무관심이 어머니의 눈물 섞인 절규와 겹쳐졌죠. 도훈아, 너라도 이 엄마를 믿어줘야 해. 응? 이 세상에 이제 엄마 편은 너 하나뿐이다. 이 건물 다시 가져가라고 설득해봐. 네, 엄마, 제가 나연이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그날 저녁 이도훈은 싸늘한 분노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나연아. 이도훈이 나연의 앞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섰습니다. 나연이 책을 덮고 남편을 올려다보았죠. 왜? 너 우리 엄마한테 대체 왜 그랬어? 이도훈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 척하지 마. 처음부터 장모님이랑 계획하고 이런 일을 벌인 거야? 계획? 나연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래. 이거 전부 내 엄마랑 네가 처음부터 계획한 짓이지.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덤벼든 거 아니냐고. 이도훈이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나연은 테이블 위에 책을 내려놓고 그런 이도훈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나 당황스러움 대신 길 잃은 아이를 보는 듯한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도훈 씨, 나연이 조용히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와 표정에 이도훈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죄인을 신문하러 왔는데 오히려 자신이 동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눈빛은 결코 죄를 지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네. 변호사가 그 조항에 대해 몇 번이나 어머님께 설명드렸어. 그 조항 무시하신 건 어머니야. 나도 그런 빚이 있는 줄 몰랐어. 나연이 희미하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도훈은 아내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울면서 변명하거나 화를 내며 맞받아칠 줄 알았는데 이건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이었죠. 그 순간 이도훈의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거대한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섞인 이야기가 전부 진실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의심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거짓일 수 있다는 끔찍한 생각은 밤새 이도훈의 머릿속을 독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를 향해 쏟아냈던 자신의 분노가 실은 어머니의 교활한 연극의 노란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었죠. 나연의 그 슬픔과 연민이 가득했던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결국 이도훈은 새벽 2시 잠든 나연의 고른 숨소리를 뒤로 한 채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이도우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미숙의 집으로 가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린 책상 위 그는 작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어머니의 카드 명세서부터 뒤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사용 내역에는 명품 쇼핑과 고급 스파 이용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낯선 항목들이 눈에 띄었죠.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한미 법무법인 긴급 자물료, 이게 다 뭐지? 찜찜한 기분으로 이번에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유독 한 번호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심지어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도훈이 그 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해보자 대한부동산 중개사무소라는 상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부동산? 엄마가 왜 부동산이랑 이렇게 비밀스럽게. 다음 날 오후 이도훈은 허름한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대한부동산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먼지 쌓인 화분과 낡은 지도가 벽에 걸린 사무실, 배가 불룩 나온 중개인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 말고 그를 맞았어요. 어이쿠, 손님이네. 어서 오세요. 어떤 물건 찾으세요? 아, 네. 상가 건물에 좀 투자해 볼까 해서요. 이 근방에 최근 거래된 좋은 물건이 있었나 해서요. 이도훈이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상가요? 아이고, 얼마 전에 진짜 기가 막힌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깝게 됐네. 놓친 고기가 크다고. 기가 막힌 물건이요? 그럼요. 여기 근처 중앙동에 있는 4층짜리 통상가인데 위치 좋고 세입자 꽉 찼고 건물주가 비밀이라고 알려준 게 그 앞에 시청이 이전한다고 하더라고. 중개인이 입맛을 쩝쩝 다시며 말했습니다. 이도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혹시 그 건물주가 어떤 분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오미숙 사모님이라고. 아주 그냥 사모님 소리가 절로 나오는 분이셨지. 옷 입은 것부터 해서 얼마나 럭셔리한지 몰라. 몇 달을 나한테 최고가로 그리고 최대한 빨리 팔아달라고 들들 볶으시더니만 갑자기 며칠 전에 거래를 취소해버렸어. 내가 얼마나 아쉬웠는데. 중개인이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그거 팔아서 2달짜리 유럽 크루즈 VVIP 여행 가신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 평생 고생한 자기 자신한테 주는 선물이래나 뭐래나. 그래서 내가 수수료 두둑이 챙길 생각에 얼마나 설렜는데. 유럽 크루즈 VVIP 여행. 그 한마디에 이도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눈물과 절규가 역겨운 거짓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도훈은 유령처럼 어머니의 서재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벽 한쪽에 붙박이처럼 설치된 아버지의 낡은 금고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방 화장대 서랍에서 몰래 가져온 열쇠를 꽂고 돌리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서 이도훈은 운명처럼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매각 컨설팅 이면 계약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치자 계약 날짜는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무려 한 달 전이었고 계약자 이름에는 오미숙의 화려한 필체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도훈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문구가 있었죠. 매각 성공 시 컨설팅 성공 보수로 매각 대금의 10% 최대 5억 원을 지급한다. 5억 성공 보수? 이도훈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계약서 뒤에는 직접 조사한 건물 시세 자료와 박 의원 것만 성사되면 대박
이라는 어머니의 날아가는 듯한 글씨체 메모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시청이 이전한다는 소식에 건물을 자기 명의로 만들어 팔아치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흘렸던 눈물, 빚더미에 앉았다며 자신을 붙잡고 울던 모습, 나연을 음해하던 그 모든 말들이 소름 끼치는 연극이었습니다. 이도우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속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이용해서. 어머니에 대한 끔찍한 배신감과 아내를 의심하고 몰아세웠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도우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짐승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아들이었는지,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바보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밤새 지옥 같은 진실 속에서 몸부림치던 이도우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6시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죄를 심판하러 온 냉정한 판사의 얼굴이었죠. 그의 손에는 어젯밤 금고에서 찾아낸 오미숙의 탐욕이 담긴 이면 계약서가 서늘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이도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의 방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들어갑니다.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도훈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오미숙이 잠결에 뒤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도훈은 대답 대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들의 얼굴에 서린 냉기에 오미숙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하고 다시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도훈아, 왜 그런 눈으로 이 엄마를 보니? 안 그래도 억울하고 분해서 죽을 것 같은데 너까지 그러면 이 엄마는? 그 눈물, 이제 지긋지긋하네요. 이도훈이 싸늘하게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대 앞으로 걸어가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오미숙의 발치 앞으로 던졌습니다. 종이장이 바닥에 흩어지며 싸늘한 소리를 냈죠. 이게 뭔지 직접 설명해 보시죠. 이걸 네가 어떻게 해? 자신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본 오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금고에서요. 엄마가 꽁꽁 숨겨둔 비밀, 제가 직접 찾아냈습니다. 도훈아, 그건 오해야. 내가 널 위해, 우리 집안을 위해 만일을 대비해서. 만일을 위해서요? 이도훈이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모님 돌아가시기도 전에 5억 원짜리 성공 보수까지 걸고 유럽 크루즈 VVIP 여행 갈 준비하시던데요. 그게 엄마가 말하는 만일입니까? 그걸 네가 어떻게 해? 부동산도 다녀왔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급하게, 얼마나 비싼 값에 팔아달라고 중개인을 닥달했는지 전부 다 듣고 왔습니다. 이도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나자 오미숙은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들에게 달려들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잘못했다. 이 못난 엄마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응, 한 번만 용서해줘. 그만하세요. 이도훈이 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세요? 저를 이용해서 제 아내를 음해하고 저희 가정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사람이 누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이 엄마한테. 궁지에 몰린 오미숙이 다시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썼습니다. 이도훈은 그런 어머니를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았죠. 낳아주셨죠. 하지만 사람으로 키워주시진 않았네요. 남의 것을 탐하고 아들을 속여 며느리를 음해하는 괴물로 사셨으니까요. 뭐라고? 배신한 건 엄마예요. 저를, 제 아내 나연이를,
그리고 돌아가신 장모님까지. 엄마는 모두를 배신했습니다. 이도훈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도훈아, 이 엄마를 버리고 가는 거야. 저 계집의 말만 듣고.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도훈이 문고리를 잡은 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파멸시킨 어머니의 곁에서 저와 제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 30억 빚, 이제 어머니 혼자 책임지세요. 이도훈은 방문을 열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뒤에서 도훈아 하고 외치는 오미숙의 절규가 들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현관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정장을 입은 남자 여럿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된 공문서가 들려 있었죠. 법원 집행관입니다. 오미숙 씨 자택, 압류 집행 나왔습니다. 이도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옆으로 비켜서서 그들이 들어올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행관들이 붉은 압류 딱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는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에게 길을 터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도훈의 발걸음은 마치 천근만근의 쇳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온몸의 기운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죠. 그는 유령처럼 거실 소파까지 걸어가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죄와 자신의 어리석음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 고개조차 들 수가 없었어요. 내가 괴물이었다. 엄마랑 똑같은. 이도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신음했습니다.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은 나연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의 무너져 내린 등을 본 나연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어요. 도훈 씨. 나연이 남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이도훈의 무너진 감정의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나연아,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이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쓰레기야.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장모님까지 욕되게 하고 너를 의심했어. 이 더러운 손으로 널 다치게도 했고.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절대로 괜찮을 수가 없어. 이도훈이 고개를 저으며 절규했습니다. 나연은 그런 남편을 말없이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이도훈은 아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토해내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자신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죠. 으흐흑, 으아. 한참 동안 아이처럼 소리내어 우는 남편을 보며 나연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나연은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가 병상에서 건넸던 작은 황동 열쇠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장 아래 칸에 숨겨두었던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죠. 거실로 돌아온 나연은 여전히 흐느끼는 이도훈의 앞에서 상자의 열쇠 구멍에 황동 열쇠를 꽂고 조용히 돌렸습니다. 딸깍. 맑은 소리와 함께 상자의 잠금쇠가 풀렸습니다. 나연은 상자 뚜껑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두 가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편지 봉투였고 다른 하나는 두툼하게 접힌 관공서 서류였습니다. 나연은 먼저 편지 봉투를 이도훈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이게 뭐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남긴 마지막 편지야. 장모님이 나한테? 이도훈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정갈한 글씨체로 쓰인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이서방에게. 잔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폭풍이 지나갔거나 혹은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겠지. 부디 오해는 말게. 내가 한 모든 일은 자네, 어머니를 향한 복수가 아니었네. 탐욕이라는 거대한 파도로부터 내 딸과 그리고 자네를 지키기 위한 나의 마지막 방패였을 뿐이야.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이도훈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잔이가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네. 하지만 잔이가 어머니의 거짓 눈물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아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 이 혹독한 시련은 자네에게 진정한 가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걸세. 부디 이 어려움을 잘 지나가고 내 딸 나연이의 곁에서 영원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게나. 마이너스 장모, 최연아가 마이너스. 마지막 구절을 읽은 순간 이도훈은 편지를 가슴에 부서져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을 원망해도 시원찮을 장모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믿고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에 죄스러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흐엉, 장모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한참을 울던 이도훈이 겨우 진정했을 때 나연이 아까 꺼내두었던 다른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것도 남기셨어. 이건 등기부등본? 이도훈이 흐릿한 눈으로 서류의 제목을 읽었습니다. 응, 우리 엄마 예전에 식당하던 건물 등기부등본이야. 나연이 서류를 펼쳐 소유자 현황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선명하게 소유자 김나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이름으로.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이미 내 이름으로 증여를 마친 상태였어. 이도훈은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장모님의 계획은 단순히 빚더미를 떠넘기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의 눈먼 자에게는 빚이라는 함정을, 사랑하는 딸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철저한 방패였던 것입니다. 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괜찮다고 했잖아, 정말. 아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용서를 구해. 나는 자격도 없어. 이도훈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애원하듯 사과했습니다. 나연은 그런 남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엄마도 당신이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셨을 거야. 고마워. 끝까지 나 같은 놈을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나연아. 이도훈이 아내를 있는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거실 창밖으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상처 입은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이도훈이 아내의 품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진정한 용서를 구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오미숙의 죄를 법적으로 마무리하고 나연과 이도훈의 상처를 단단하게 아물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계절이 6번 바뀌고 두 사람은 외곽의 한적한 언덕에 자리한 평안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두툼한 겨울 내복이 담긴 보따리가 들려 있었어요. 들어가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인데. 이도훈이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나연은 말없이 남편의 손을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마지막 의무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병원과 똑같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간병인이 두 사람을 보고 반갑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아드님, 며느님 오셨네요. 어르신, 오늘도 공동 휴게실 창가에 앉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어머님은 어떠세요? 요즘은 통 말씀이 없으세요. 하루 종일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시다가
누가 말이라도 걸면 짜증 내시고.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휴게실 문을 열자 시끄러운 드라마 소리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가장 구석진 창가 자리에 오미숙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이 낡고 색바랜 회색 요양복을 입은 앙상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도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오미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한때 보석처럼 빛나던 눈은 이제 초점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왔냐? 힘없는 목소리에는 예전의 그 위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나연이 오미숙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기력은 좀 어떠세요? 어떻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오미숙이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도훈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사과랑 배, 제일 좋은 걸로 사왔어요. 여기가 어디 과일 맛을 아는 데인 줄 아니. 내놔봤자 저 영감탱이들이 다 뺏어 먹어. 오미숙의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똑같은 이야기였죠. 밥은 멀건멀국에 간병인들은 나같이 돈 없는 늙은이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옆 침대 할망구는 아들이 매주 와서 용돈을 봉투째 주고 가더라마는 원망 섞인 시선이 이도훈에게 향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테지만 이제 이도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연이 보따리에서 두툼한 내복을 꺼내 오미숙의 무릎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날이 추워져서요. 이거 입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고맙다. 오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곧바로 다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긴 난방도 제대로 안 틀어줘서 밤마다 뼈가 시리다. 약을 달라고 해도 제때 주는 법이 없고 너희는 한 달에 겨우 한 번 오지. 다른 집 자식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부모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런다더라. 1시간가량 두 사람은 말없이 쇠약한 노인의 투정을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이들이 정한 마지막 의무였으니까요. 나연과 이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벌써?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심심해 죽겠는데. 오미숙이 아쉬운 듯 말했지만 두 사람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어머니. 나연이 오미숙의 앙상한 손을 아주 잠깐 잡았다 놓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서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용서한 거야? 차에 오르며 이도훈이 물었습니다. 나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용서는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한테나 하는 거야. 이건 그냥 의무지.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도리. 이제 어머님은 그냥 외롭고 병든 노인일 뿐이잖아. 이도훈은 아내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며 백미러를 보았어요. 요양원 건물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이도훈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어머니의 그늘에서 두 사람이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요. 이제 진짜 우리 삶을 살자, 나연아. 응,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나연이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는 요양원을 뒤로하고 두 사람의 미래가 기다리는 따스한 도시의 불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나연과 이도훈은 수년 전 어머니가 운영하셨던 낡은 식당 앞에 섰습니다. 최간의 국밥이라고 쓰인 빛바랜 간판이 가을바람에 위태롭게 삐걱거리고 있었죠. 그 소리가 마치 지나간 아픈 시간들의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다 허물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도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연은 남편의 손을 잡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허물어야 해. 어머니의 피땀이 밴 곳이지만 지금은 많이 낡았고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야. 다음 날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밖으로 실려 나올 때 나연은 4번 테이블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테이블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던 날 여기서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먹었잖아. 당연히 기억하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였는데. 이도훈이 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주 후 이도훈은 말끔한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 팀장, 자네 미쳤나? 지금 나가서 뭘 하겠다고. 부장님 죄송합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제 인생을 향해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이도훈은 그렇게 자신의 과거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지켰습니다. 따뜻한 느낌을 주는 베이지색으로 벽을 칠하고 주방은 나연이 편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2배는 더 넓게 만들었죠. 이도훈의 손은 펜대를 잡던 부드러운 손이 아니라 목재를 나르고 페인트를 칠하며 생긴 거친 굳은 살이 박인 남자의 손이 되어갔습니다. 손 다 망가졌네, 우리 남편. 이게 진짜 일하는 손이지. 내 손으로 우리 가게를 짓고 있는 거잖아. 이도훈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연화라고 지었습니다. 연꽃. 엄마 이름이기도 하지만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깨끗한 꽃이라는 뜻이 있잖아. 그래. 지긋지긋한 진흙탕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함께 피워낸 우리 자신처럼. 메뉴는 어머니의 국밥을 기본으로 하되 요즘 사람들 입맛에 맞게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완벽한 맛을 찾던 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아이처럼 웃었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개업날이 밝았습니다. 나 너무 떨린다. 나연이 긴장된 목소리로 앞치마를 매며 말했습니다. 이도훈이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걱정 마. 당신 옆엔 내가 있잖아. 우린 이제 혼자가 아니야. 가게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찾아온 손님들은 어머니의 오랜 단골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연하 딸이네. 엄마 손맛을 그대로 빼닮았는지 어디 한번 보자. 어서 오세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테니 더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방에서는 나연이 땀 흘려 국밥을 끓였고 홀에서는 이도훈이 분주하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여기 국밥 2그릇 추가요. 네. 연하 국밥 제일 맛있는 걸로 나갑니다. 첫 국밥을 맛본 손님의 입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야, 예전 사장님 맛은 그대로인데 국물이 훨씬 더 깊고 깔끔해졌네. 이거 대박이겠어. 정신없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연이 주방 문에 기댄 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홀을 정리하던 이도훈이 그런 아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지난 겨울의 모든 아픔과 눈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도훈이 말없이 아내에게 다가가 땀으로 축축한 나연의 손 위로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포겠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당신도. 우리 함께 고생했잖아. 나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어머니가 우리에게 정말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이게 아니었을까? 뭐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이런 마음 말이야. 이도훈이 두 사람의 포개진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를 믿고 함께 이겨내는 힘,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이었던 거야. 나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 다시 시작해볼까, 연하 사장님? 응.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나연이 힘차게 대답하며 뜨거운 불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스스로 일궈낸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